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 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 가실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J.M. 쿠시의 자전적 소설 청년 시절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J.M. 쿠시의 자전소설 3부작입니다.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서머타임 3부작 중에서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청년 시절입니다. J.M. 쿠시라는 이름은 아프리카 방식의 이름이고요. 네. 그래서 존 맥스웰 쿠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J.M. 쿠시는 194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네덜란드계 백인으로 태어난 작가고요. 2003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추락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작가이죠. 예. 이 소설 청년 시절은 실제 쿠시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긴 했지만 100% 실제 쿠시의 삶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죠. 영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남아공에 돌아온 시점,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제 쿠시의 삶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전적 소설이지만 100% 실제 쿠시의 삶과 일치하는 것은 아닌 거죠. 네. 이 청년 시절이라는 작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일찍부터 예술가의 꿈을 목표로 살아가던 어느 한 청년의 20대 초반 시절의 고뇌를 담은 작품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왕은철 교수가 한국의 쿠시문학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시 작품의 번역을 왕은철 교수가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네. 왕은철 교수 번역의 쿠시의 작품을 읽어보면 번역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 작가가 쓴 글처럼 읽혀지거든요. 왜 이렇게 번역이 자연스러운지 그 이유를 책 역자 후기에서 살펴봤는데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왕은철 교수는 실제로 쿠시가 재직하고 있었던 케이프타운 대학교에 교환교수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자인 쿠시와 같은 공간에서 머물면서 번역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번역 중간중간에 직접 저자인 쿠시에게 번역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가면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작가를 가까이 두고서 번역하다가 막힌 부분은 그때마다 원작가에게 물어봐서 번역을 할 수 있었으니까 아마도 최대한 작가의 본래 뜻 그대로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J.M. 쿠시 이 작가분 이력 중 특이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문과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학을 전공한 이과 계열의 출신 작가라는 게 특이했고요. 제가 이과다 보니까 이과 계열은 문학적 소질이 없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은 수학을 전공한 이과 계열 출신의 작가였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특이하더라고요. 대학교 학부 시절에 수학을 전공했고 나중에 외국으로 나가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마치 중국 소설가 위화가 치과 관련 치기공 일을 하다가 소설가가 된 것처럼 쿠시 역시 작가가 되기 전에 특이한 이력을 소유한 거죠. 이 소설 청년 시절을 읽어보면 그 주인공인 그가 수학자 프로그래머로 살았던 것은 오로지 작가 예술가가 되기까지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했던 수단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 시절의 주인공인 그의 최종 목표는 예술가가 되는 것 그거 하나였기 때문에 네. 프로그래머의 삶을 잠시 유지했을 뿐인 거죠. 수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인 거, 이과 출신인 점, 그리고 과묵하고 진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쿠시의 작품을 읽어보면 아무래도 문장이 절제되고 간결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문장에서 미사여구나 은유적 표현이 잘 사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글에서는 더 깊은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고요. J.M. 쿠시가 태어날 때가 19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의 흑백 인종 갈등이 한참 소용돌이치던 시기에 네. 출생한 백인이었죠. 출생의 시작부터 J.M. 쿠시는 이처럼 특이한 위치에 서 있었던 거고요. 이 소설 청년 시절 속 주인공인 그의 상을 살펴보면 작가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는 대영 제국의 자부심과 텃세로 똘똘 뭉쳐진 영국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영국 연방 아래의 식민지 출신의 영국으로 건너온 백인일 뿐이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또 흑인을 차별하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백인이라는 애매하게 중간에 걸쳐있는 존재였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중간, 영국과 영국 식민지의 중간에 걸쳐있는 중간자적 위치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제이앤 쿠시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 쿠시에게는 오히려 작가적 열망이 치열하게 더 발휘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청년 시절은 20대 초반 몇 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졸업 직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낸 시간,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와서 프로그래머로서 지낸 몇 년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청년 시절의 맨 처음 도입부를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그라는 인칭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제이앤 쿠시의 19세 시절 모습이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생활을 해나가는 일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첫 부분에서 주인공인 그는 이미 10대 시절부터 자신은 예술가가 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가 어느 경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겪어야 하는 고난의 과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삶의 고통은 견뎌야만 해 라고 다짐하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청년 시절 이 도입부 내용에서 건강의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그가 먹을거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본인의 먹거리 건강을 잘 챙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주인공인 그는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을 일요일에 미리 만들어 두는데요. 실제로 제이앤 쿠시가 19세에 혼자 독립해서 살 때 먹었던 식단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혼자 살면서도 음식을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요. 음식들을 영양학적으로 잘 구성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먹거리 건강을 잘 챙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중에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단순한 상식선에서 접근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쿠시의 음식 섭취에 대한 생각이 나온 건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가 일주일간 먹는 식단에서 그의 건강 비결이 나옵니다. 소뼈, 그리고 콩, 그리고 샐러리 조합으로 만들어진 스프인데 이 소뼈, 콩, 샐러리를 만든 스프 외에 사과와 제철 과일, 우유, 치즈, 빵으로 구성된 식단이거든요. 소설 속에서 주인공인 그는 자신이 이렇게 먹는 식단을 루소와 플라톤이 인정한 식단이라고 부르죠. 네. 본인의 식단을 고대 철학자들의 식단이라고 평가한 건데요. 제이앤 쿠시의 19세 시절이었을 소설 속 도입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루소와 플라톤이 인정할 만한 식단으로 일주일 식사를 채우는 식단 구성 내용까지 나오니까 함께 잘 들어보시고요.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제이앤 쿠시의 청년 시절 도입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 시절. 그는 모브레이역 근처의 원룸 아파트에 산다. 월세는 10일긴이다. 월 말이 되면 그는 기차를 타고 시내에 있는 루프 스트리트로 간다. 그곳에 부동산 중개업자인 A 레비와 B 레비 형제의 자그마한 사무실이 있다. 사무실에는 상호가 새겨진 동판이 걸려 있다. 그는 레비 형제 중 동생인 B 레비 씨에게 월세가 든 봉투를 건넨다. 레비 씨가 어질러진 책상에 돈을 쏟아놓고 샌다. 그러고는 땀을 흘리고 중얼거리며 영수증을 쓴다. 부알라, 젊은이!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과장된 몸집으로 영수증을 건넨다. 그는 월세를 늦게 내지 않으려 몹시 애를 쓴다. 입주할 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할 때 직업란에 학생이 아니라 도서관 보조라 쓰고 직장을 대학 도서관이라고 했던 것이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다.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열람실에서 근무한다. 대부분이 여자들인 정규직 사서들은 산중턱의 캠퍼스가 너무 으스스하고 적막해서 밤에는 근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조차도 뒷문을 열고 칠흑같이 어두운 복도를 더듬으며 주 전원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갈 때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직원들이 5시에 퇴근하면 서가에 숨어있던 나쁜 사람이 빈 사무실들을 샅샅이 뒤지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간 보조인 그를 불러세워 열쇠를 빼앗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일 듯하다. 저녁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도 거의 없다. 그가 할 일은 거의 없다. 그는 매일 저녁 쉽게 10실링을 번다.
때때로 그는 흰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열람실로 들어와 폐관 시간이 지나서까지 이리저리 서성이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그녀에게 비밀스러운 제본 정리 부서를 보여준 뒤 함께 별이 총총한 어둠으로 나오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도서관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일주일에 3파운드를 받으며 수학과 신입생 개별 지도 조교를 하고 금요일에는 일주일에 2파운드 10실링을 받고 연극 전공 졸업 학기 학생들에게 셰익스피어의 희극 선집을 지도한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는 1시간에 3실링을 받고 론데보스에 있는 입시학원에서 멍청이들의 대학 입학시험 준비를 도와준다. 방학 때는 시청 공공주택과에서 가구 설문조사 통계자료 정리하는 일을 한다. 이것들을 다 합하면 수입은 대체로 괜찮은 편이다. 월세도 내고 등록금도 내고 입에 풀칠도 하고 약간의 저축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편이다. 그는 아직 19살에 불과하지만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 있다. 그는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의 단순한 상식선에서 접근한다. 일요일마다 소뼈와 콩과 샐러리를 삶아 일주일 동안 먹을 만큼의 수프를 만든다. 금요일에는 솔트리버 시장에 가서 사과나 구아바 혹은 제철 과일을 상자째 산다. 매일 아침 우유 배달부가 현관 계단에 0.5리터짜리 우유를 갖다 놓는다. 남는 우유가 있으면 낡은 나일론 스타킹에 넣고 싱크대 위에 걸어 치즈로 만든다. 그 외의 빵은 모퉁이에 있는 가게에서 산다. 루소나 플라톤이 인정할 만한 식단이다. 옷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강의에 입고 가는 괜찮은 재킷과 바지가 있다. 다른 때는 낡은 옷을 입는다. 그는 무언가를 증명해가고 있다. 개개인은 하나의 섬이며 부모가 필요 없다는 것을. 어떤 때는 저녁에 레인코트와 반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고서 메인 로드를 따라 걷는다. 머리는 비 때문에 납작해져 있다.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그를 비춘다. 그럴 때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상해 보일지 의식한다. 괴짜는 아니고 괴짜로 보이려면 특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저 이상해 보일 것 같다. 그러자 그는 분해서 이를 갈며 걸음을 재촉한다. 그는 날씬하고 유연하지만 활기가 없다. 매력적이고 싶지만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안다. 그에게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고 이목구비에는 명확함이 떨어진다. 그에게는 아직도 어린애 티가 남아있다. 얼마나 있어야 어린애 티를 벗을까? 어떻게 해야 어린애 시기를 지나 남자가 될까? 사랑이 찾아온다면 그를 치료해 줄지도 모른다. 그는 신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사랑과 사랑의 힘은 믿는다. 그가 사랑하게 될 운명적인 한 사람은 이상하고 둔하기까지 한 그의 겉모습을 꿰뚫어 내면에 타고 있는 불길을 즉시 알아볼 것이다. 한편 둔하고 이상해 보이는 겉모습은 그가 어느 날 빛 속으로 사랑에 비치자 예술의 빛 속으로 나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고난의 일부다. 그가 예술가가 되리라는 것은 오래전에 정해진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당분간 애매하고 우스꽝스러워야 한다면 그것은 그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어 그를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되는 날까지 애매함과 우스꽝스러움을 견뎌내는 것이 예술가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의 샌들은 2실링 6펜스짜리다. 고무 샌들이고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만들어졌다. 어쩌면 니아살랜드에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다. 물에 젖으면 발바닥이 자꾸 미끄러진다. 케이프에는 겨울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 비를 맞으며 메인로드를 걷다 보면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미끄러져 벗어진 샌들을 다시 신어야 한다. 그럴 때면 케이프타운의 살찐 시민들이 편안하게 차를 타고 가면서 껄껄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웃어라. 그는 생각한다. 나는 곧 사라질 테니까.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 살아야 노벨상을 탈 수 있다. 네. 노벨상은 장수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연구를 하거나 평생 문학작품을 쓰다가 60대에서 80대 정도 사이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평생 연구 결과나 작품 이력이 꽃을 피우게 되니까 그때서야 결실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야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과학상도 그렇고요. 문학상 역시 오래 살아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평생의 연구나 평생의 저작을 통해서 노년기에 결국 인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물론 간혹 일부의 천재들은 젊은 나이에도 노벨상을 일찍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지금 제이엔 쿠시가 1940년생이니까요. 2019년 현재 80세이십니다. 2003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셨으니까 64세에 노벨문학상을 탄 거죠. 네. 젊을 때부터 건강한 플라톤의 식단으로 유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64세에도 생존해 있었고 노벨문학상을 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쿠시가 스스로 플라톤의 식단이라고 부른 제이엔 쿠시 본인의 주식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뼈를 삶아서 스프로 만드는 건데요. 소뼈에는 일단 단백질과 콜라겐을 비롯해서 칼슘, 나트륨, 인, 마그네슘 영양성분이 풍부하죠. 소뼈를 삶으면서 스프에 콩도 함께 들어갑니다. 콩의 단백질은 사람이 필요하는 단백질의 대부분을 공급할 수 있고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하죠. 값싸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콩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뼈에다가 콩까지 들어가고요. 샐러리가 들어가죠. 샐러리 역시 슈퍼푸드로 알려진 건강식품이죠. 비타민 A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비타민 1, 2, 그리고 비타민 C 등이 들어있고요. 식이섬유가 무엇보다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샐러리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효과적이죠. 쿠시는 이 소설 속에 나왔지만은 호리호리하고 좀 날씬한 체격입니다. 원래 살이 좀 안 찌는 체질일 수도 있지만은 이 소설 속 내용처럼 10대 때부터 독립을 해서 스스로 몸 관리, 음식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청년 시절 도입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처럼 소뼈에다가 콩에다가 샐러리까지 넣어서 만든 스프는 영양학적으로 상당히 잘 구성된 음식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혼자 살게 되면은 부실하게 먹게 되고요. 골고루 안 먹다 보니까 영양 결핍,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운데 일주일 동안 먹을 이 소뼈 콩 샐러리 스프를 매일 먹으면서 몸을 잘 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과와 우유, 치즈까지 먹으면서 빵을 곁들이는 건데 스스로 치즈까지 만들어 먹는 모습도 나오죠. 네. 그리고 본인의 식단을 플라톤의 식단이라고 이제 호칭하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비건, 채식주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그 장수한 고대 선인들은 대개 곡류나 채소 위주로 소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톤이 또 이런 말도 했죠. 바른 정치는 채식에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만큼 채식을 중요시 여겼던 플라톤이고 우리 현대인들은 과식 고열량 음식 섭취를 많이 하는데 이런 과식과 고열량 음식 섭취는 결코 장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장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암 그리고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거죠. 제이엔 쿠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10대 때부터 이미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식단 관리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정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19세 때 독립한 상태에서도 몸 관리, 음식 관리하면서 지낸 거죠.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 소설 후반부에 비타민, 무기물, 아미노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학적인 구성 내용들을 쿠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먹은 거죠. 영양학적으로. 사실 이 소설 청년 시절의 주인공인 그는 완벽한 베지테리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유도 먹고 치즈도 먹고 있으니까요. 붉은 살코기를 먹는 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유와 유제품을 먹는 세미 베지테리언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주인공 그는 음식에 있어서 큰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건강 비결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초반부를 또 읽어볼 건데요. 그 제클린이라고 하는 연상의 여자친구와 사귀게 되면서 결국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인 그가 아파트에 없을 때 그 여자친구 제클린이 그의 일기장을 우연히 읽어보게 되면서 둘 사이에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는 여자친구 제클린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예술가의 삶과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뇌하는 모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청년 시절에서 제클린과 헤어질 당시 고뇌하는 그의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청년 시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파트에 없을 때 제클린이 그의 일기장을 찾아 그들의 삶에 대해 써놓은 걸 보게 되면서 모든 게 골마 터진다. 그가 돌아와 보니 그녀가 짐을 싸고 있다. 무슨 일이죠? 그가 묻는다. 그녀는 입술을 다물고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일기장을 손으로 가리킨다. 그는 노발대발한다.
내가 글 쓰는 걸 당신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가 소리친다. 지금 상황과 무관한 말이다. 그도 안다. 그녀도 화가 나 있다. 그러나 더 냉랭하고 깊이 화가 나 있다. 그녀가 말한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짐스럽고 당신의 평화와 사생활과 글 쓰는 능력을 파괴하고 있다면 나도 내 입장을 말해주지. 나도 당신과 같이 사는 게 매 순간 싫었어. 어서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글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야 했다. 사실 볼 수 있는 자리에 일기장을 둘 게 아니라 숨겨놨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는 제클린이 짐 꾸리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스쿠터 뒷자리에 가방 묶는 걸 도와준다. 당신이 허락해준다면 남은 내 물건을 가지러 올 때까지 열쇠는 갖고 있을게. 그녀가 말한다. 그러고는 헬멧을 휙 쓴다. 잘 있어. 존, 정말 실망이야. 당신은 아주 영리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 많이 커야 할 거야. 그녀가 출발을 위해 페달을 밟는다. 그런데 엔진이 살아나질 않는다. 그녀가 다시 페달을 밟고 또 밟는다. 기름 냄새가 진동한다. 카브레터에 기름이 넘치고 있다. 기름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안으로 들어와요. 그가 말한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거절한다. 미안해요. 그가 말한다. 모든 게. 그는 그녀를 골목에 남겨둔 채 집 안으로 들어온다. 5분 후 엔진 소리와 스쿠터가 떠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는 유감스러운 걸까? 제클린이 읽은 것을 읽게 한 일은 분명히 유감이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그가 쓴 것을 쓴 동기가 무엇일까? 그는 그녀가 읽으라고 그걸 써놓은 걸까? 그의 진짜 속마음을 그녀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곳에 놓아둠으로써 너무 비겁해서 면전에 대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전달하려 했을까? 여하튼 그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어떤 날은 아름다운 여자와 사는 것이 적어도 혼자 살지 않는 것이 기분 좋고 특권을 누리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다른 느낌이다. 진실은 행복일까 불행일까? 아니면 둘의 평균치일까? 어떤 걸 일기장에 들어가게 하고 어떤 걸 영원히 감춰놓느냐 하는 문제가 그가 쓰는 모든 글의 핵심이다. 그의 아파트에 제클린이 무턱대고 들어온 것에 대한 불만이나 연인으로서의 실패에서 느껴지는 수치심 같은 천한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억제한다면 어떻게 그런 감정들이 서로 바뀌고 변형될 수 있을까? 그가 천한 사람에서 고귀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시가 매개 수단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왜 시를 써야 할까? 게다가 일기장에 기록한 감정들이 그의 진짜 감정들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펜이 움직이는 매 순간 그가 진정한 그 자신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순간에는 진정한 그 자신일지 모르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어째서 확실히 알고 싶어야 하는 걸까? 사물은 겉보기와 다른 법이에요. 그는 제클린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녀가 이해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의 일기장에서 읽은 것이 침묵과 한숨에 무거운 저녁 시간 동안 동반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던 진실, 천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반대로 그것이 가능한 많은 허구 중 하나이자 예술작품이 진실, 그 자체로 진실하고 스스로의 내재적인 목적에 대한 진실, 하다는 의미에서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일기장을 천하게 읽으면 동반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의심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데도 제클린은 그가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한다. 때때로 자신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처음으로 여자와 살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와 치욕으로 끝났다는 사실이 남는다. 그는 혼자만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에는 아무 위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원히 혼자 살 수는 없다. 애인을 사귀는 것은 예술가 삶의 일부다.
그가 맹세했던 것처럼 결혼의 함정을 완전히 피해간다고 해도 아마 그럴 테지만 그도 여자들과 같이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수는 결핍과 열망과 고독만 먹고는 살 수 없다. 친밀감과 열정, 사랑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예술가, 어쩌면 가장 위대한 예술가인 피카소가 생생한 예다. 피카소는 여자들과 연이어 사랑에 빠진다. 여자들은 잇따라 그와 함께 살기 위해 들어오고 그의 삶을 공유하고 그의 모델이 된다. 새로운 여인과 더불어 새롭게 타오르는 열정 속에서 우연히 그의 집 현관에 다다른 도라와 필라르들은 영원한 예술로 재탄생한다.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는 어떤가? 그는 자기 삶 속의 여인들, 제클린뿐 아니라 이후에 올 미지의 여자들이 그런 운명을 맞게 되리라 약속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믿고 싶지만 미심쩍다. 그가 위대한 예술가가 될지 어떨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는 피카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모든 감성은 피카소의 것과 다르다. 그는 더 조용하고 더 우울하고 더 북쪽 스타일이다. 또한 그에게는 사람을 최면에 빠지게 하는 피카소의 검은 눈이 없다. 그가 여자를 변모시키려 한다 해도 피카소가 그랬듯 여자의 몸이 불타는 용광로 속의 금속인 양 비틀고 꼬아서 잔인하게 변모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여하튼 작가들은 화가들과 다르다. 그들은 더 끈덕지고 더 섬세하다. 예술가들과 얽히는 여자들의 운명이란 전부 이런 것일까? 예술가들이 그녀들의 최악 혹은 최선의 모습을 이끌어내 허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는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옐렌을 생각한다. 옐렌도 처음에는 톨스토이의 애인 중 하나였을까? 그녀는 자신이 죽은 지 오랜 후에 만난 적도 없는 남자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맨 어깨를 갈망하리라는 걸 짐작이나 했을까? 모든 게 그렇게 잔인해야 하는 걸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면서도 각자의 내면 탐구에 몰두할 수 있는 동거 형태가 분명 있을 것이다. 제클린과의 연애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제클린이 예술가가 아니라서 예술가에게 필요한 내면의 고독을 존중해주지 못했던 걸까? 예를 들어 제클린이 조각가였다면 그래서 아파트 한쪽 구석을 치워 그녀는 대리석을 다듬고 그는 다른 쪽 구석에서 단호와 운을 가지고 씨름했다면 그들 사이에 사랑이 꽃피었을까? 예술가들은 예술가들하고만 연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그와 제클린 이야기의 교훈일까?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다음으로는 제이앤 쿠시가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생활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예술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가기 전에 읽을 가치가 있는 작가의 책을 모두 읽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이 당시 제이앤 쿠시는 일단 대학의 수학과 전공으로 입학을 해서 수학자의 자격을 갖춘 이후에 그 자격을 이용해서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죠. 해외에 나가서 수학자 자격을 이용해서 취직한 다음에 돈을 벌면서 생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대신 해외에 나가서는 예술에 좀 더 전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죠. 그러나 해외에 나간 이후에 영국에서 현실은 본인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읽을 가치가 있는 작가의 책들을 하나 둘 탐독해 나가는 이 당시 주인공인 그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어느 한 분야에서 장인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하는 어느 명인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제이앤 쿠시가 주로 읽었던 작가들의 작품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가는 과연 과거에 젊은 청년 시절에 어떤 작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는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의 주인공, 그가 어떤 작품들을 읽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읽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여기 언급되는 작가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주인공인 그는 일단 먼저 에즈라 파운드 서간집을 읽는 게 나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문예 비평가고요.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이고, 이 파운드의 특징은 추상적이고 난해한 언어 사용을 배제하고 구체적이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해서 사물을 묘사하는 이미지즘의 고환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이앤 쿠시의 문학 성향과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작가죠. 그리고 파운드의 시집 켄토스가 언급됩니다. 주인공인 그는 에즈라 파운드의 켄토스에 꽂혀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제이앤 쿠시는
에즈라 파운드를 위대한 시인으로 생각하면서 그의 작품과 글에 몰두하는 모습이 나오고 동시에 T.S. 엘리어트의 시에도 빠져있음이 나옵니다. 에즈라 파운드 그리고 T.S. 엘리어트 두 사람의 시를 읽으면서 시인의 꿈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이 나오고요. 반대로 그는 셰익스피어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시에는 은유가 너무 많고 평범하지 않은 단어를 너무 많이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좋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포프의 정밀한 어법을 선호하는 주인공 그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쭉 이 작가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결이 비슷한 느낌의 문학가들이죠. 그리고 아일랜드 작가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를 좋아한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영국 시인 제프리 초소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확실히 영국이나 아일랜드 쪽 작가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영국 낭만주의 시인 존 카츠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품이죠. 보바리 부인을 쓴 프랑스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특히 플로베르가 시의 기법을 산문에 도입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또 헨리 제임스라는 미국에서 태어난 소설가 언급되고요. 영국 소설가인 조지프 콘레드도 언급됩니다. 이런 시인들, 소설가들의 작품에 몰두하면서 청년 시절의 주인공인 그는 해외로 나가는 꿈을 이제 이어가는데요. 해외에서 수학자의 자격으로 먹고 살면서 시인이자 예술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의 역자 후기에 보면 왕은철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시인의 나라에 가야 한다. 이 청년 시절 소설 속 주인공인 그는 실제로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실제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저자인 제이엔 쿠시는 상당히 진중하고 과묵한 성격이지만은 결정을 할 때는 과감하게 결정하고 실행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결단력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쿠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영국으로 가기 전까지 시절 그가 사랑했던 시인들과 작가들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술가의 꿈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해외로 나가기 전에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을 모조리 읽고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독서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청년 시절의 이 부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에즈라 파운드 서간집을 읽고 있다. 에즈라 파운드는 방에 여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디애나주 워베시 칼리지의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는 그런 촌스러운 편협함에 붕괴하며 미국을 떠나버렸다. 그리고 런던에서 아름다운 도러시 셰익스피어를 만나 결혼한 뒤 이탈리아로 가서 살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는 파시스트를 지원하고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그는 정신병이 있다는 구실을 대고 정신병원에 갇혔다. 1959년 현재 파운드는 석방되어 이탈리아로 돌아가 평생의 과제인 켄토스를 계속 쓰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켄토스가 케이프타운 대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우아한 검은 활자로 쓰인 시행의 흐름이 커다란 중국 문자에 의해 징을 울리듯 이따금 끊어진 형태로 된 파버 출판사 판본이다. 그는 켄토스에 정신이 팔려 있다. 휴 캐너가 파운드에 관해 쓴 책을 안내 삼아 그걸 읽고 또 읽는다. 판뷰렌과 말라테스타 가문에 관한 지루한 부분은 죄책감을 느끼며 건너뛴다. T.S. 엘리엇은 관대하게도 파운드가 일 미글리오르 파브로, 즉 더 나은 장인이라고 했다. 그는 엘리엇의 작품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엘리엇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에즈라 파운드는 대부분의 삶을 박해받으며 살았다. 망명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조국에서 2번이나 추방당했다. 하지만 미친 사람이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는 자신이 위대한 시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어쩌면 월트 휘트먼만큼 위대한 시인인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신에 복종하면서 인생을 예술에 희생시켰다. 엘리엇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엘리엇의 고통은 좀 더 개인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엘리엇과 파운드는 슬픔의 삶을, 때로는 치욕의 삶을 살았다. 거기에는 그를 위한 교훈이 있다. 그들 시집의 모든 페이지마다 그 교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그는 수업 중 엘리엇의 시에 열광했고 지금은 파운드의 시에 빠져 있다.
파운드와 엘리엇처럼 그는 삶이 그를 위해 비축해 놓은 모든 걸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 설령 그것이 망명과 천한 노동과 비방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만약 그가 예술의 지구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축복받은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침내 드러나면 그것까지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 이류라는 운명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지만 선택받는 건 극소수다. 사자 주변에서 앵앵거리는 모기들처럼 인류 시인은 하나지만 이류 시인은 구름처럼 많다. 그는 파운드에 대한 자신의 열정에 대해 친구 노르베르트하고만 이야기한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난 노르베르트는 전쟁이 끝난 후 남아프리카로 왔다. 그는 독일식 억양이 희미하게 들어간 영어로 말한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다. 또한 우아한 유럽풍 옷차림을 하고 좋은 가문의 아름다운 여인과 아주 격조 높은 연애를 하고 있다. 노르베르트는 일주일에 한 번 그녀와 산책을 한다. 그와 노르베르트는 산기슭에 있는 찻집에서 만나 서로가 최근에 쓴 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파운드의 시 구절을 서로 큰 소리로 읽어준다. 그가 아는 다른 학생 시인들은,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하고 대학의 문학지를 운영하는 학생들은 제라드 맨리 홉킨스를 좋아하는 반면 엔지니어가 될 노르베르트와 수학자가 될 그는 에즈라 파운드의 사도라는 사실이 몹시 흥미롭다. 그 자신도 수업 중 홉킨스에 잠시 빠진 적이 있었다. 그때는 시에 강세가 있는 단음절어를 많이 쓰고 로맨스어에서 유래한 말들은 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홉킨스의 흥미를 잃어버렸다. 요즘 셰익스피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것처럼 말이다. 홉킨스의 시에는 자음이 너무 많고 셰익스피어의 시에는 은유가 너무 많다. 또한 홉킨스와 셰익스피어는 평범하지 않은 말을 너무 많이 쓴다. 특히 모, 렉, 펠프와 같은 고대 영어 단어를 너무 많이 쓴다. 그는 어째서 시가 항상 웅변조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째서 평범한 목소리의 굴절을 따르는데 만족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 사실 시가 산문과 그렇게 달라야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 그는 셰익스피어보다 포프보다 스위프트를 더 좋아하기 시작했다. 잔인할 정도로 정밀한 포프의 어법이 마음에 들지만 포프가 아직도 사교계 남녀들 사이에서 너무 편안해한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반면 스위프트는 여전히 야생의 남자이자 외톨이다. 또한 초서도 좋아한다. 중세는 따분하고 순결 문제에 강박적이며 너무 많은 성직자가 나온다. 중세의 시인들은 대부분 소심하다. 라틴어 저술가들의 안내를 받으려고 늘 안달한다. 하지만 초서는 그 저술가들로부터 적당히 아이로니컬한 거리를 지킨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와 다르게 사물에 관한 하찮은 생각에 매달려 난리법석을 떨지도 않는다. 다른 영국 시인들에 관해 파운드는 그에게 낭만주의 시인들과 빅토리아조 시인들의 한가로운 작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탐닉하는 태평한 감정을 감지하라고 가르쳤다. 파운드와 엘리엇은 프랑스어의 엄격함을 다시 불러옴으로써 영미 시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그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해도 못하는 키츠식 소네트를 쓸 정도로 키츠한테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다. 키츠는 부드럽고 달콤한 붉은 수박 같다. 그러나 시는 불길처럼 강렬하고 맑아야 한다. 대여섯 페이지에 걸친 키츠의 시를 읽는 일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과 같다. 그가 실제로 프랑스어를 읽을 수 있다면 더 확실한 파운드의 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독학을 해보려던 그의 모든 노력이 무의로 끝난다. 그에게는 언어 감각이 없다. 시작은 대담하지만 끝에 가서는 우물거리고 만다. 그래서 보들레르, 네르발, 코르비에르, 라포르그가 그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거라는 파운드와 엘리엇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의 계획은 일단 수학자의 자격을 갖춘 다음 해외로 나가 예술에 전념하는 것이었다. 계획은 그 정도까지였다. 아직까지는 그 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다. 해외에서 시적 기술을 숙달하는 사이 미천하지만
괜찮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것이다. 한동안 인정받지 못하는 게 위대한 예술가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뒷방에서 비천하게 숫자 계산이나 하는 사무원으로 몇 년을 보내게 될 거라 상상한다. 보헤미안, 즉 술주정뱅이이자 식객이자 불황자가 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그를 수학으로 끌어당기는 것에는 수학에서 쓰는 불가해한 기호들 외에도 그것의 순수성이 있다. 만약 대학에 순수 사고학과가 있다면 그는 아마 그 학과에 등록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이 그것에 가장 근접하게 제공할 수 있는 형식이 순수 수학인 듯하다. 불행하게도 그는 학업 계획에는 장애물이 있다. 다른 것은 전부 제쳐두고 순수 수학만을 공부하는 것이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는 학과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순수 수학, 응용수학, 물리학을 섞어서 공부한다. 그것은 그가 따를 수 있는 방향이 아니다. 어렸을 때 로켓공학이나 핵분열에 단편적으로 관심을 가진 적은 있지만 소위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에 별 감흥도 없고 물리학에서는 개념이 왜 그렇게 되는지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의 동료 학생들은 통통 튀는 공은 어째서 결국 튀는 걸 멈춰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탄성계수가 1 미만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그는 묻는다. 어째서 그래야 하지? 왜 계수가 정확히 1이거나 그 이상일 수는 없는 거지? 그들은 어깨를 으쓱한다. 그들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고 현실 세계에서는 탄성계수가 언제나 1 미만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에게 답변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현실 세계에 아무것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 과학을 피하고 교과 과정의 빈자리를 영어, 철학, 고전 과목들로 채운다. 남들이 자신을 예술 과목을 몇 개 수강하는 수학과 학생으로 봐줬으면 싶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는 아웃사이더이자 수학 강의에 나타났다가 어딘가로 사라지는 딜레탕트로 보일 뿐이다. 그는 수학자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야 한다. 그런데 수학은 쉽지만 라틴어는 어렵다. 라틴어는 그가 가장 약한 과목이다. 카톨릭 학교를 몇 년 다니면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라틴어 구문의 논리는 잘한다. 그리고 느리긴 해도 키케로식의 산문은 정확하게 쓸 수 있다. 하지만 제멋대로인 어순과 매력적이지 않은 어휘들이 계속 그를 좌절시킨다. 그는 라틴어 개별 지도 그룹에 배정된다. 그런데 그 그룹의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그리스어도 수강한다. 그리스어를 알면 라틴어도 쉬워지는 탓이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다녔더라면 싶다. 수학의 매력 중 하나는 그리스어 알파벳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휴브리스, 아레테, 엘레우테리아 같은 단어 외에는 그리스어 단어를 전혀 모르지만 그리스어 필기체를 익히며 몇 시간을 보낸다. 보도니체처럼 보이도록 획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리스어와 순수 수학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과목이다. 그는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을 멀찍이서 존경한다. 그는 그들이 가르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파피루스 학자인 앤턴 파프, 소포클레스 번역자인 모리스 포프, 헤라클레이토스 주석자인 모이리츠 힘스트라가 그들이다. 순수 수학과 교수인 더글러스 시어스와 더불어 그들은 한 차원 높은 영역에 산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의 라틴어 학점은 결코 높지 않다. 매번 그를 좌절시키는 것은 로마사다. 로마사를 가르치는 교수는 창백한 얼굴에 불행해 보이는 젊은 영국인이다. 그 교수의 진짜 관심사는 디게니스 아크리타스다. 라틴어를 필수로 수강하는 법학과 학생들은 교수의 약점을 간파하고 그를 괴롭힌다. 그들은 늦게 와서 일찍 나간다. 그들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던진다. 그가 말할 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그가 서투른 재담을 하면 발을 구르고 떠들썩하게 웃으며 끝없이 법석을 떤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도 법학과 학생들처럼 지루하다. 어쩌면 교수도 콤모두스 통치 시기에 밀값 파동 어쩌고 하는 것에 지루해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실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그런데 그는 사실에 밝았던 적이 결코 없다. 시험이 다가온다. 제국 말기에 어떤 사건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는 텅 빈 종이를 비참하게 바라본다. 그들은 타키투스를 번역본으로 읽는다. 황제들의 범죄와 무절제가 건조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어지는 문장들이 혼란스러울 만큼 후다닥 넘어가는 것만이 아이러니를 암시할 뿐이다. 그가 시인이 되려면 개별주도 수업에서 번역하고 있는 사랑의 시인 카툴루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진정 사로잡는 인물은 역사가 타키투스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사하는 라틴어가 너무 어려워서 따라갈 수가 없다. 파운드의 충고에 따라 그는 플로베르를 읽었다. 처음에는 마담 보바리를 읽고 그 다음에는 고대 카르타고에 관한 소설 살람보를 읽었다. 그리고 빅토르 위고를 읽는 건 단호하게 참았다. 파운드에 따르면 위고는 수다쟁이인 반면 플로베르는 보석 세공인의 기술만큼이나 어려운 시의 기법을 산문에 도입한다. 플로베르에게서 제일 먼저 헨리 제임스가 나오고 이어서 콜레드와 포드 메독스 포드가 나온다. 그는 플로베르가 좋다. 특히 에마 보바리가 좋다. 그녀의 검은 눈과 안주할 줄 모르는 관능, 자신을 기꺼이 내주려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는다. 그는 에마와 침대에 들고 싶다. 그녀가 옷을 벗을 때 그 유명한 허리끈에서 뱀처럼 슉슉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싶다. 하지만 파운드가 인정해줄까? 에마를 만나고 싶어 안다라는 것이 플로베르를 좋아하는 이유로 충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는 자신의 감성 속에 아직도 타락한 무언가, 키츠식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에마 보바리는 허구적 창조물이다. 그가 거리에서 그녀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에마는 무에서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작가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인물이었다. 예술이라는 변화의 불을 거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에마의 원형이 하나 혹은 여러 개 있다면 그것은 에마나 에마의 원형 같은 여자들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현실 세계에는 에마를 꼭 닮은 여자들이 없다고 해도 마담 보바리를 읽고 너무나 깊이 감동받아 에마의 마력에 빠져 또 한 명의 그녀처럼 변화하는 많은 여자들이 있을 게 틀림없다. 그들은 진짜 에마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녀의 살아있는 화신이 된 것이다. 그의 소망은 해외로 가기 전에 읽을 가치가 있는 모든 걸 읽는 것이다. 촌놈인 채로 유럽에 도착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는 엘리엇과 파운드를 독서의 안내자로 삼는다. 그들의 권위 있는 말에 따라 스콧, 디킨스, 세커리, 트롤럽, 메리디스가 있는 서가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무시한다. 19세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관심을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전혀 없다. 러시아는 몇몇 흥미로운 거장들을 낳았을지 모르지만 러시아인들이 예술가로서 가르쳐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18세기 이래 문명은 영국과 프랑스의 문제였다. 다른 한편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먼 과거에 고도로 발달했던 문명들도 있었다. 중국의 당나라와 인도의 무굴, 스페인의 알모라비드는 말할 것도 없고 아테네와 로마뿐만 아니라 발터 폰데어 포겔바이데의 독일, 아르노 다니엘의 프로방스, 단테와 귀도 카발칸티의 피렌체가 그것이다. 그래서 중국어와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를 배우지 않으면 혹은 적어도 주해설을 갖고도 그들의 고전을 읽지 못할 만큼 그 언어들을 잘 모른다면 그도 야만인이 될지 모른다. 어디에서 시간을 빼야 할까?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남아공의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예술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들이 있던 나라, 영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다음 내용으로는 주인공인 그가 영국에 가서 IBM에서 근무하는 생활이 나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작가인데 현실적으로는 IBM 회사에 매일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아 근무해야만 하는 상황의 연속이죠. 컴퓨터 회사에서 밤샘 근무도 하고 하루하루의 회사 생활을 해나갈수록 영국에 건너온 이유였던 문학에 몰두하겠다는 꿈은 점점 현실과 멀어지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만 일단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 회사를 그만두고 글만 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러면서 그는 은행에서 일했던 T.S. 엘리어트, 보험회사에서 일해야만 했던 프란츠 카프카를 떠올리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시에서 산문으로 그의 관심이 옮겨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가 산문과 다를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시에 몰두하던 주인공 그가 산문을 써보는 첫 번째 실험을 일주일간 해봅니다. 시인에서 소설가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그는 남아공에서는 보지 않았던 남아공에 관한 책들을 영국에 와서야 비로소 도서관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싫어서 영국으로 떠나왔지만 결국 그의 고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본인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서 만약 자신이 쓴다면 이런 산문들보다는 내가 더 잘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에서 소설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건데요. 청년 시절의 주인공 그가 시인에서 소설가로 넘어가던 시기의 모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청년 시절의 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다. 그는 박물관 개장 시간부터 열람실에서 포드의 미스터 험프티 덤프티를 읽고 있다. 너무 지겨워 졸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소설이다. 잠시 후면 열람실이 닫히고 거대한 박물관 전체가 닫힐 것이다. 일요일에는 열람실 문을 열지 않는다. 지금부터 다음 토요일 사이에는 저녁에 아무리 시간을 빼도 1시간쯤밖에 책을 읽지 못할 것이다. 하품이 자꾸 나오는데 문을 닫을 때까지 버텨야 할까? 그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그의 평생 직업이라면 영문학 석사 학위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가 발굴하려고 했던 인정받지 못한 걸작들은 어디 있을까? 미스터 험프티 덤프티는 분명히 그중 하나가 아니다. 그는 책을 덮고 짐을 챙긴다. 밖에 나가자 벌써 해가 저물고 있다. 그는 그레이트 러셀 스트리트를 따라 토트넘 코트 로드까지 터벅터벅 걷다가 다시 체링 크로스를 향해 남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거리의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엄밀히 말해서 그와 그들은 동시대인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 그는 중년 같다. 일찍 중년이 되어버린 것 같다. 아주 살짝 닿기만 해도 각질이 벗겨지는 창백하고 지친 대머리 학자 같은 느낌이다. 더 심한 것은 그가 아직도 세상 속 자기 위치에 대해 무지하고 두려워하고 우유부단한 아이라는 사실이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추락하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체링크로스 로드에 있는 서점들은 6시까지 문을 연다. 그러니 6시까지는 갈 데가 있다는 말이다. 그 후에는 토요일 밤을 즐기려는 사람들 사이를 방황할 것이다. 잠시 동안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도 재밌는 걸 찾고 있고 갈 곳도 있으며 만날 사람도 있는 척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단념한 후 기차를 타고 다시 아치웨이역에 가서 자신의 고독한 방으로 돌아갈 것이다. 케이프타운처럼 먼 곳까지 이름이 알려진 서점인 포일스는 알고 보니 실망스럽다. 출판된 모든 책을 갖고 있다는 허풍은 거짓말이 틀림없다. 대부분 그보다 어린 점원들은 어디서 뭘 찾아야 할지 모른다. 책 선반이 뒤죽박죽이더라도 딜런스가 더 좋다. 그는 새로운 책이 나왔는지 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들르려고 노력한다. 그가 딜런스에서 본 잡지 중에 아프리카 공산주의자가 있다. 아프리카 공산주의자에 대해 들은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본 적은 없다. 남아프리카에서는 판금된 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놀랍게도 기고자 중 일부가 그가 케이프타운에서 알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루 종일 자고 저녁에는 파티에 가고 술에 취하고 부모에게 얹혀 살고 시험에 떨어지고 3년 걸리는 학위를 5년에 걸쳐 이수했던 동료 학생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트란스케이 농촌 지역의 폭동이나 이주노동의 경제학에 관한 권위 있어 보이는 기사들을 쓰고 있다. 춤추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와중에 그런 것들에 관해 알 시간이 있었을까? 하지만 그는 딜런스에 가는 진짜 이유는 시 전문 잡지들 때문이다. 잡지들이 앞문 뒤 바닥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다. 엠빗, 어젠다, 폰 같은 잡지, 킬처럼 먼 지역에서 등사기로 찍은 인쇄물, 권수가 빠진 오래된 미국 평론지가 쌓여있다. 그는 그걸 하나씩 산 뒤 방으로 들고 가
자세히 들여다보며 누가 뭘 쓰고 있는지 자신의 글을 발표하려면 어디가 좋을지 가늠해본다. 영국 잡지들에는 일상적인 생각이나 경험에 관한 실망스러울 정도로 소소한 시가 많이 실려있다. 반세기 전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시다. 이곳 영국 시인들의 야망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들은 에드워드 토마스와 그의 세계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 보들레르, 랭보, 그리스 풍자 시인들, 중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파운드와 엘리엇에게서 교훈을 얻지 못했던 걸까? 하지만 그는 영국인들을 너무 쉽게 재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잘못된 잡지를 읽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더 모험적인 잡지들은 딜런스에 들어오지 않는지도 모른다. 혹은 일부 창조적인 무리가 현재의 지배적인 풍토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 자기들이 펴내는 잡지를 딜런스 같은 서점에 보내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령 보테그 오스쿠레가 그렇다. 어디에서 보테그 오스쿠레를 산단 말인가? 그렇게 계몽된 집단이 존재한들 어떻게 그들을 찾아내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내일 죽게 된다면 그는 어떤 헌신적인 학자가 편집해서 깔끔한 12절판에 개인적으로 출판하는 소수의 시를 남기고 죽고 싶다.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이토록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가버리다니 라고 말하게 될 시들을 남기고 싶다. 그게 그의 소망이다. 하지만 솔직히 그는 자신이 쓰는 시들이 점점 더 짧아질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17이나 18살에 썼던 종류의 시는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 같다. 그때 쓴 시들은 종종 몇 페이지가 되기도 했고 부분적으로 종잡을 수 없었으며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이고 새로운 것들로 가득했다. 적어도 그중 대부분은 그가 읽고 있던 책들과 관련된 감정의 분출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지고 고뇌에 찬 상태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고뇌에 차 있지만 그의 고뇌는 낫지 않는 두통처럼 습관적이고 만성적인 것이 되었다. 그가 쓰는 시는 쓴웃음을 자아내는 소품이다. 어느 모로 봐도 이류다. 명목상의 주제가 무엇이든 그런 시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갇히고 외롭고 비참한 그 자신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새로운 시들이 그가 처한 심리적 공경을 진지하게 탐색할 활력이나 욕구마저 결여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는 늘 지쳐있다. 커다란 IBM 사무실에 있는 회색 책상에 앉아있으면 하품이 계속 나와 힘들다. 그는 그걸 감추려 애쓴다. 대형 박물관에 있으면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춘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은 엎드려 자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는 이곳 런던에서의 삶에 아무 계획이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 세기 전의 시인들은 아편이나 술에 취했다. 그래서 광기의 벼랑 끝에서 자신들의 몽상적인 경험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런 수단을 통해 성각자 혹은 미래의 예언자가 될 수 있었다. 아편과 술은 그의 길이 아니다. 그것들이 건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다. 하지만 피로와 비참이 아편이나 술과 똑같은 일을 수행할 수는 없을까? 정신쇠약에 걸리기 직전의 상태에 사는 것도 미치기 직전의 상태에 사는 것처럼 효과적이지 않을까? 검정 양복을 입고 영혼을 파괴하는 사무 업무를 하면서 욕망 없는 섹스나 죽을 정도의 외로움에 굴복하는 것보다 레프트뱅크의 다락방에 집세를 내지 않고 숨어 살거나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씻지 않아 냄새를 풍기면서 카페를 전전하고 친구들한테 술을 얻어먹는 것이 어째서 더 큰 희생이자 더 큰 개성의 소멸이란 말인가? 압생트와 누더기 옷은 이제 캐캐 묵은 것이 분명하다. 집주인을 속여 집세를 내지 않는 것이 뭐가 그리 영웅적이란 말인가? T.S. 엘리엇은 은행에서 일했다. 윌리스 스티븐스와 프란츠 카프카는 보험회사에서 일했다. 엘리엇과 스티븐스와 카프카가 포나 랭보보다 고통을 덜 겪은 것은 아니었다. 엘리엇과 스티븐스와 카프카를 따르기로 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는 그들처럼 검정 양복을 입는 것을 택했다. 동 묻은 셔츠 같은 것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착취하지 않고 아무도 속이지 않으며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가들은 지나칠 정도로 미쳤다. 그들은 광기를 통해
무수한 광란의 시들과 엄청난 감각의 그림들을 쏟아냈다. 그 시대는 끝났다. 만약 광기를 견디는 게 그의 운명이라면 그 자신의 광기는 달라야 할 것이다. 조용하고 신중한 광기여야 할 것이다. 그는 뒤러의 애칭화에 나오는 길고 품이 넓은 옷을 입은 남자처럼 등을 구부리고 구석에 앉아 지옥의 시기가 지나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걸 견뎠기에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기분이 괜찮은 날이면 그는 스스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좋지 않은 날이면 그렇게 단조로운 감정이 위대한 시의 원동력이 되기나 할지 미심쩍다. 한때 그토록 강렬했던 음악에 대한 충동은 이미 사그라들었다. 이제는 시에 대한 충동을 잃어가는 과정에 있는 걸까? 그는 시에서 산문으로 내몰리게 될까? 산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창작 의지가 쇠퇴해갈 때 기대게 되는 차선의 선택일까? 그는 마음에 드는 작년에 쓴 유일한 시는 5줄밖에 안 된다. 가재잡이 어부들의 아내들은 수백 년 동안 남편들이 새벽에 고기를 잡은 터라 혼자 일어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들의 잠은 나의 잠처럼 산란하지도 않다. 가려거든 포르투갈 가재잡이 어부들한테 가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 자체는 점점 더 말이 안 되지만 포르투갈 가재잡이 어부들이라는 꽤나 세속적인 표현을 시에 슬그머니 집어넣었다는 점이 내심 기쁘다. 그는 세속적이거나 난해한 단어나 표현을 모아놓고 그것들을 적절히 쓸 때를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어 백열적이라는 단어가 그렇다. 그는 언젠가 이 단어를 경구에 활용할 것이다. 경구에 관한 신비로운 역사는 브로치가 보석 하나를 위한 장치일 수 있듯이 경구도 단어 하나를 위한 장치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줄 것이다. 사랑이나 절망에 관한 것처럼 보이는 시도 그가 아직 의미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단어 하나에서 피어났을 것이다. 시에서 이력을 쌓는데 경구만으로 충분할까? 경구에 형식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 그리스인들이 거듭 증명했듯 감정의 세계는 한 줄로 압축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경구가 항상 그리스인의 압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 자주 감정이 결여되고 너무 자주 딱딱하다. 그는 엘리엇의 말을 일기장에 적어놓았다. 시는 감정을 풀어놓은 게 아니라 감정으로부터의 탈출이다. 시는 개성의 표현이 아니라 개성으로부터의 탈출이다. 그러고서 엘리엇은 쓰라린 말을 덧붙인다. 하지만 개성과 감정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것들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안다. 그는 종이 위에 단순한 감정을 흘려놓는 것이 두렵다. 일단 흘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모를 것 같다. 동맥을 가르고 자신의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을 것이다. 다행히 산문은 감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산문은 판판하고 고요한 물의 표면 같아서 시간이 날 때 그 위에 이리저리 무늬를 만들 수 있다. 그는 산문으로 첫 번째 실험을 하는데 일주일을 할애한다. 그 실험 속 이야기에는 그것이 이야기라면 진정 플롯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다. 중요한 모든 것은 화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화자는 이름 없는 소녀를 호젓한 해변에 데리고 가서 그녀가 수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면에서 그와 똑같은 무명의 젊은 남자다. 그녀의 작은 행동과 무의식적인 몸짓을 통해 그는 갑자기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신한다. 게다가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아차리고도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게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다. 그게 전체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쓰고 나서 그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어쩌면 이름 없는 소녀의 실제 인물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그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연락하지 않고 있다. 여하튼 그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녀는 그게 자신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의 배경은 남아프리카다. 자신이 아직도 남아프리카에 관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한다. 그는 남아프리카를 두고 떠난 것처럼 남아프리카적 자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남아프리카는 잘못된 시작이자 불리한 조건이었다. 별 특징 없는 시골 가족, 형편없는 교육, 아프리칸서,
그는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다소간 벗어났다. 그는 넓은 세계에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다지 못하는 편은 아니거나 적어도 명백히 실패하지는 않았다. 남아프리카를 되새길 필요는 없다. 내일 대서양에서 거대한 물결에 밀려와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을 쓸어버린다 해도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생존자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가 쓴 이야기는 별게 아니지만 그건 분명하다. 그리 나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표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영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야기에 나오는 해변을 보고 조약돌 몇 개의 주위로 잔물결이 찰랑이는 영국식 해변을 떠올릴 것이다. 갈매기들과 가마우지들이 바람에 맞서서 내는 소리,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낭떠러지 아래 현란하게 펼쳐진 모래사장은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다른 점에서도 시와 산문은 다른 것 같다. 시에서는 행동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동시에 아무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부들의 외로운 아내들이 사는 곳이 칼크베이냐, 포르투갈이냐, 메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산문은 구체적인 배경을 끝없이 요구하는 것 같다. 그는 아직 산문으로 표현할 만큼 영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자신이 잘 아는 런던의 부분적인 면들, 춥든 비가 오든 무거운 걸음으로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 런던, 커튼이 달리지 않은 창문과 40와트짜리 전구가 달린 한 칸짜리 방이 있는 런던을 산문에 담아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시도해본다 해도 결과는 다른 독신 사무원의 런던과 다를 것 같지 않다. 그는 런던에 대한 나름의 시각이 있다. 그러나 그 시각의 독특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어떤 강렬함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 시각이 협소하기 때문이요. 시각이 협소한 것은 그가 그 시각 자체 외 모든 것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는 런던을 정복하지 못했다. 어떤 정복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 런던이 그를 정복하고 있는 것이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에서 그가 생활하면서 그의 방 아래층에 사는 인도인 부부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도인 부부가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알고서 안심하는 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세미 베지테리안인 그가 마음 편안하게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미 베지터리안 채식주의 식단을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의 음식 성향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인도의 향신료 자극성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데요. 강한 향신료에 속하는 소두구와 정향이 들어간 코코넛 스프와 오믈렛이 아주 부드러워서 그가 무난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소두구와 정향이 들어간 스프를 먹는 장면,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들어본 이후에 소두구와 정향에 대해서 건강학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방 아래층에는 인도인 부부가 살고 있다. 간간히 갓난에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계단에서 남자를 만나면 그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다. 여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어느 날 저녁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그 인도인이다. 그에게 식사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청한다. 그는 좋다고 하지만 불안하다. 그는 강한 향신료에 익숙하지 않다. 침을 튀기지 않고 스스로를 우습게 만들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이 편해진다. 그 가족은 인도 남부 출신이다. 그들은 채식주의자다. 남자가 말하길 매운 향신료가 인도 요리의 기본은 아니라고 한다. 상한 고기의 맛을 감추기 위해 도입된 게 향신료라는 것이다. 인도 남부 음식은 맛이 아주 부드럽다고 한다. 실제로 그렇다. 그의 앞에 놓인 음식, 소두구와 정향이 들어간 코코넛 스프 오믈렛, 이것은 아주 부드럽다. 그를 초대한 사람은 엔지니어다. 부부는 영국에서 몇 년째 살고 있다. 남자는 자기들이 이곳에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지금까지 살았던 곳 중 최고라고 한다. 방은 널찍하고 집은 조용하며 정리가 잘 돼 있다. 물론 그들이 영국의 기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자는 어깨를 움츠리며 힘든 것도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아내는 대화에 거의 끼지 않는다. 그녀는 그들에게만 음식을 차려주고 자기는 먹지 않는다.
그러고는 구석에 흔들 침대에 누운 간단애한테 간다. 그녀의 남편이 말하길 그녀는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한다. 그 엔지니어는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칭찬하며 인도는 퇴보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그는 누군가 기계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으면 늘 지루해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 반박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그를 집에 초대한 첫 번째 사람들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그들은 유색인이다. 그들은 그가 남아프리카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맙다. 문제는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것이다. 그가 그들을, 즉 남편과 아내와 틀림없이 울어댈 갓난애를 꼭대기층에 있는 자기 방에 초대하여 분말 수프를 내주고 치폴라타 소시지 혹은 치즈를 넣은 마카로니를 대접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일이다. 그렇다면 달리 어떻게 환대를 갚을 것인가? 일주일이 지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시 한 주가 지난다. 그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진다. 아침마다 엔지니어가 출근하는 소리를 들으려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인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밖으로 나온다. 어떤 몸짓이나 단순한 행위라도 해서 그들의 호의를 되갚아야겠지만 그는 되갚을 방법을 찾을 수 없거나 찾으려 하지 않는다. 순식간에 시기를 너무 놓쳐버렸다. 그는 뭐가 잘못된 걸까? 어째서 가장 평범한 일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걸까? 만약 그것이 그의 본성이라면 그런 본성을 가져서 뭐가 좋을까? 본성을 바꾸는 건 어떨까? 하지만 그것이 그의 본성일까? 의심스럽다. 본성 같지는 않다. 오히려 병 같다. 도덕적인 병. 여자들에게 차가운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비열함과 정신적 빈곤, 그런 병에서 예술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술에 대해 무엇을 말하게 될까?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나온 향신료 소두구와 정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두구와 정향은 강한 향을 가진 향신료 재료죠. 소두구는 육두구와 작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육두구 대용품으로 소두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정향과 육두구는 강력한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생선이나 육류 요리에 최상의 조미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육두구와 정향은 한의학에서는요, 일종의 소화제 역할을 하는 한약재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육두구와 정향은 가스알명수라는 유명한 약에 들어가 있는 재료거든요. 아하. 그 의사들만 보는 신문이 있는데요. 의협신문이라고. 이 의협신문에서 의사들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선호하는 소화제 중에 1위로 가스알명수가 뽑혔습니다. 네. 의협신문에서는 개원의, 교수,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다양한 직역의 의사들로 구성된 여론조사 전문 패널 111명에게 물어본 조사 결과였는데요.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화제 1위가 조사 대상 중 23.4%가 선택한 생약 성분으로 구성된 소화제, 가스알명수였습니다. 네. 이 가스알명수에는 계지, 정향, 건강 육두구, 창출, 현우색, 진피, 후박 이런 한약재들이 들어가거든요. 주로 한약 및 생약 성분의 소화제로 구성된 약이 바로 가스알명수인 겁니다. 가스알명수를 한 번 정도는 드셔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의사들이 생약 성분의 소화제를 가장 선호한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던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정향, 소두구, 육두구는 인도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향신료인데요. 정향은 정향나무의 꽃봉오리를 건조해서 사용하는 향신료 재료고요. 이 정향을 한의학에서는 자궁 난소 쪽의 냉증, 자궁이 차가운 여성, 그리고 생식기 쪽이 차가운 남성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정향은 맵고 향기가 강한 것이 특징이고요. 이 소설처럼 스프 등의 요리에서 향신료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 청년 시절 소설 속에 나온 소두구는 카다몬이라고 합니다. 생강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아로마 오일 중에도 있어요. 네. 카다몬 오일. 이 카다몬 오일이 바로 소두구거든요. 카다몬 오일의 효능은 의욕 향상, 생명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입니다. 음식에 향신료로 들어가면은 소두구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음식에 소두구가 들어있으면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거고요. 이 소두구, 카다몬은 마시는 차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생강차처럼 몸을 덮여주는 차를 마시고 싶을 때 먹는 차인데요. 스타벅스에 가시면 차이티라고 티백으로 먹을 수 있는 차가 있는데 이 차이티 티백에 카다몬, 그러니까 소두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나몬, 계피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차이티는
향신료들의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처럼 이 차이티가 향신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차다 보니까 이 차를 드신 분 중에서는 차 맛이 마치 화장품 같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이 차이티에는 감기 증상이나 감염 증상, 바이러스 감염 등에 사용하는 한약재들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싶은 분들,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은 이 차이티를 한번 드셔보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 시절 속에 이 장면에서 나오는 소두구와 정향이 들어가 있는 차가 바로 스타벅스의 차이티라는 거죠. 다만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또는 불면증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차이티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티를 마시게 되면은 몸이 후끈해지면서 따뜻해진 느낌이 듭니다. 다만 홍차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녁에 마시면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티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 소두구, 정향 두 가지 약재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작가가 되는 과정 중에서 겪을 수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번민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영국에 와서 작가로서 아무것도 일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딜레마가 나옵니다. 작가가 되지 못하고 프로그래머로 직장인의 삶을 겨우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작가가 되기 위한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에서 이 소설은 그대로 끝이 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내용에는 바나나만 먹으면서 지내는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폐인처럼 살고 있는 같은 회사 동료 가나파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회사 동료 가나파시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인 그 역시 본인도 가나파시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나는데요.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이 청년 시절의 마지막 결말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든 예술이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가 혼자서는 글을 쓸 수 없고 뮤즈라고 불리곤 하던 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여자가 그의 운명이라는 암시, 어디로부터? 그녀로부터? 그의 내부로부터? 위로부터? 이런 암시 없이 그녀에게 의지만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그가 다른 마음으로 여자에게 접근한다면 아스트리트와 그랬듯이 또다시 비참한 관계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거의 시작도 하기 전에 회피를 시도하던 바로 그 관계처럼 되고 말 것이다. 똑같은 것을 더 잔인한 방법으로 말할 수도 있다. 사실 수백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는 그 방법들을 나열하며 여생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방법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글쓰기가 두렵고 여자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MBC나 어젠다에 실린 시들을 읽고 얼굴을 찌푸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것들은 인쇄가 되어 세상에 나와 있다. 그걸 쓴 사람들이 텅 빈 종이 앞에 있는 그처럼 까다롭게 머뭇거리며 수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 그들도 머뭇거렸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냉정을 되찾고 자신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써서 붙이고 거절을 당하는 수모나 자신의 작품이 냉혹한 활자로 인쇄되어 빈약함이 드러나는 수모를 견뎠다. 마찬가지로 이 남자들 역시 아무리 변변찮아도 지하철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자에게 말을 걸 구실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친구에게 이탈리아어로 코웃음 치는 말을 하면 침묵으로 퇴짜를 견뎌낼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여자한테 다시 접근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남자들, 이 시인들, 이 연인들은 제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 해도 그들에게 응수해오는 행운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다른 것으로 이어지고 그들의 삶, 두 사람의 삶은 변화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연인으로서 작가로서 실패하고 또 실패할 각오와 더불어 일종의 우둔하고 둔감한 완강함을 갖추는 것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그의 문제는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시도하는 모든 것에서 A나 알파나 100%나 여백에 큼직하게 엑설런트라고 쓰인 것을 원한다. 우스꽝스럽다. 유치하다.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 그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오늘은 아니다. 어쩌면 내일? 어쩌면 내일? 그런 기분이 들어 용기를 내게 될지 모른다.
그가 더 따뜻한 사람이라면 삶이든 사랑이든 시든 틀림없이 모든 게 더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따뜻함은 그의 본성이 아니다. 여하튼 시는 따뜻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랭보는 따뜻하지 않았다. 보들레르도 따뜻하지 않았다. 사실 필요한 경우에는 뜨거웠다. 삶에서도 뜨거웠고 사랑에서도 뜨거웠다. 그러나 따뜻하지는 않았다. 그도 뜨거울 수는 있다. 그런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다. 불명확한 현재로서는 차갑고 냉담하다. 그리고 이 같은 열기의 부족, 가슴의 부족에 따른 결과는 무엇일까? 그 결과는 일요일 오후 버크셔 시골 오지에 있는 집의 위층 방에 혼자 앉아있는 것이다. 들판에는 까마귀들이 까악거리고 머리 위로는 회색 안개가 떠 있는데 혼자 체스를 두고 나이가 들어가고 소시지를 구워 빵과 함께 저녁 식사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18살 때 그는 시인이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시인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다. 30살 먹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없는 세계, 24살 먹은 프로그래머다. 30살이 되면 프로그래머를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다. 무언가 다른 직업으로 바꾸거나 예를 들어 사업가가 될 수도 있겠다. 자살을 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가 영국 사회에, 영국 컴퓨터 산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오직 젊기 때문이고 그의 뇌신경들이 아직 다소간 오류 없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와 가나파시는 동전의 양면이다. 가나파시가 배가 고픈 것은 조국 인도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이다. 컴퓨터 과학 석사학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과 무기물과 아미노산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점점 힘이 약해지는 체스 게임 종반에 옴짝달싹 못한 채 움직일 때마다 막다른 골목과 패배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조만간 구급차가 가나파시 아파트에 도착해 그의 얼굴에 시트를 덮고 그를 들것에 실어 나를 것이다. 가나파시를 데려가고 나면 그도 데려갈지 모른다. 네, 제이엔 쿠시의 청년 시절 마지막 부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제이엔 쿠시 본인의 모습이었을 이 소설 속 주인공인 그가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과정을 겪었는지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나중에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작가도 그 수준에 오르기까지 이처럼 많은 고통과 번민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고요. 주인공인 그가 겪게 되는 감정의 소용돌이들을 함께 느끼면서 나에게도 조금은 위로를 해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 제이엔 쿠시의 청년 시절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면 속에 예술가가 되기 위한 꿈을 불태우고 있었던 20대 초반의 제이엔 쿠시의 모습이 담긴 청년 시절 오늘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기 위한 식단, 플라톤의 식단, 건강에 좋은 향신료, 정향과 소두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